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현 정부 인사들의 청탁이 상세히 기재됐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 유재수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역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감찰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방향을 두고 대검찰청 신임 부장과 간부가 상갓집에서 충돌한 것에 대해 추태라는 표현을 쓰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 여성으로 어제 낮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입국했는데 항공기 내 접촉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고유정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아들 앞에서는 아빠를, 아빠 앞에서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여행 방식을 밝히며 남북 교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 담보 장치가 없어 논란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결국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요즘 말로 매우 핫한 뉴스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건 자신의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죠.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매우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조 전 장관에게 말했다는 대목도 있어서 감찰 중단이 과연 조 전 장관의 판단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유재수 금융위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되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정권 실세들로부터 여러 통의 구명 청탁 전화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실무자인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이 거절하자 백 전 비서관은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재차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란 취지의 부정적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도 청탁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유재수 국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다며 정권 초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합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 전 비서관에게 유 국장이 사표를 낼 것이니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른바 친문 실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선임행정관 등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재수 구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기도 했다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국장은 소위 친문 실세로 불리던 지인들에게 구명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유력 인사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일제히 구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하던 사람이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상황을 파악해 유 전 부시장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깝다고 했고,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조 전 장관 측은 친문 인사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친문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권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구명 청탁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 간에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항명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태, 잘못된 조직 문화라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할 소리를 했다,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반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괜한 빌미만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의 심재철 신임부장과 양석조 선임연구 간의 갈등이 표출된 건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이 신부장을 향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반부패 회의에서 신부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때문에 이 같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석에서 벌어진 검사들 사이의 일이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가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상갓집 추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라인이 제기할 만한 항의였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에 명분만 줬다는 자성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항명 파동은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재철 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홍보 팀장을 맡으며 그림자 수행했던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심 부장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부장은 이전 수사 지휘 라인을 겨냥해 옛날 팀만 잘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그런 게 어딨나, 거기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심 부장은 2016년 1월 100억 원대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논란에 휘말려 좌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 변호사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보석을 신청하자 알아서 하라는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겁니다. 이후 한직을 돌던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맡았습니다. 심 부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은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 부장은 문자를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매우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사태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의 무혐의 주장을 권력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선 막가파 여왕이라며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반부패 부장이 아닌 부패 부장 검사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일 여권 비판글을 올리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로 심재철 부장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항명과 행패라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상관이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한화의 소속 장군들이 여당 원내 총무 멱살을 잡고 의원들을 폭행했던 1986년 국방위 회식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도 직속 상사를 망신시킨 하극상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3일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사흘 뒤에 발표하지만 일단 오늘 이번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은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청에서 근무했던 우수 검사들을 전국의 경찰청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인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 관행과 또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서 민생 관련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이번 인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재중 기자도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해왔죠.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위가 언급한 특정 부서 위주의 인사 관행 또는 엘리트주의, 또 우수 검사 등의 표현은 검찰 조직 내에서 특수통이나 또는 공안통으로 불려왔던 수사검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또 폐지에 이어 지난 7월 인사에서 차장과 부장검사로 승진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사들의 이 대거 교체를 위해서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현안 사건 수사와 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사는 오는 23일 발표되고 2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련 사건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은 오늘까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중요한 검찰 수사가 하나 더 있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 수사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송 시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송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청와대와 교류하며 선거 공약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등 선거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송 시장은 각 부처 장관도 만났습니다. 10월달에 김현미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부산의 도로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검찰은 송 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임 전 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송 시장이 서울에 올라와 임 전 실장을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간 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팀이 대거 교체된다면 이걸 수사 방해로도 볼 수 있는 건지 또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윤석열 총장이 이미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지휘 체계를 뛰어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급자인 총장이 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보를 하라고 하고 또 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검찰청법을 봐도 관련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다만 그동안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더라도 이렇게 부장과 차장 그리고 검사장을 거쳐서 총장에게 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검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성윤 서울지검장이 온 이후에 이 김태훈 부장검사가 대검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요. 검찰로서도 고위직 인사 단행 이후 이 총장과 고위급들의 불협 화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전 보도를 보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급은 뭐 대거 바뀔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고뿐만 아니라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사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 새로운 검사가 오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봐야 돼서 이 자칫 수사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고 또 만약 사건에 대해 법적 견해를 달리하면 검사 스스로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사 중간에 뭐 부장검사라든지 일선 검사를 교체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자주 있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인사 때에도 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바꾸지 않는 것이 검찰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맡은 사건을 끝까지 또 검사의 수사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중간급 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죠. 하지 않는 경우가. 자, 뭐 정기 인사라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중간 간부급 검사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아직 바뀔 때가 된 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직을 맡으면 1년은 필수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직 내에 직제 개편이 있는 경우에는 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는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고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자, 법무부에서는 인사 단행을 위한 명분은 충분한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수사 방해가 되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예, 직제 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중국 우한 폐렴 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누적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그보다 더 먼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급기야 우리나라로도 처음 확진자가 유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는 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인데 보건당국은 입국 즉시 이 환자를 격리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먼저 환자를 격리 치료 중인 인천의료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인천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 병실은 일반인은 물론 다른 환자들의 접근도 엄격히 차단돼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시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고열과 오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사 증세를 보여 곧바로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이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첫 확진 환자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환자 감시체계 강화,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확대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전통시장 방문과 야생동물, 가금류 접촉을 자제하고 유사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제한된 범위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확산을 우려해서 바짝 긴장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당장 확진 여성과 함께 입국한 일행 5명과 승무원 등 밀폐된 항공기 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확진 환자는 일행 5명과 함께 관광을 목적으로 어제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입국했습니다. 우한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3시간. 확진 여성은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일행들은 물론 승무원들과도 접촉했습니다. 앞뒤 근접한 좌석에 있는 승객과 그리고 이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체 승객 명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진 여성도 우한에 살고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전파된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과 접촉한 적은 없어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 플러스 지역 간 전파가 고속열차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 더 빠르게 가속화된다는 측면이 이 방역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태양의 코로나를 닮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이나 가금류를 통해 전파되는데 변종이 많습니다. 사스나 메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변종으로 전파력이나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된 건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국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입출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코앞이어서 보건당국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중국에서도 우한 폐렴은 수도 베이징, 상하이까지 퍼지면서 환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춘제 대이동을 앞두고 중국은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근 새로 개발한 시약을 사용한 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이틀 새 136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이 숨져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한 외 중국 다른 지역까지 퍼져 지난 20일 선전에 이어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첫 감염 보름이 넘은 지난 14일에서야 우한을 시작으로 방역 조치에 들어가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태국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등 해외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한을 출발해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상대로 검역에 나섰습니다. 目前日本、泰国、韩国已经向中方通报了新型冠状病毒感染确诊病例的情况。 음력 1월 1일인 오는 25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전후한 3주가량 수억 명의 대이동이 예상돼 바이러스는 더 빠른 속도로 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 아들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준비가 덜 됐다며 최후 변론을 또 연기해 유족 측은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PPT까지 준비해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선 아들을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남편 몸에서 나온 수면제와 타살로 나온 의붓아들의 부검 결과가 결정적 유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거든요. 그 점에서 유족분들이 많은 눈물을 보이셨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공감해 주시고 고유정 측은 오늘도 최후 변론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고유정 변호인은 준비가 덜 됐다며 최후 변론을 미뤘는데 오늘도 국가수 자료를 못 받아 방어권 행사를 못한다며 연기를 또 요청한 겁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측은 경찰이 사건 초기에 엉뚱하게 현 남편을 피해자로 수사하다 재판이 늦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0일로 미루고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외상센터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외상센터 간호사 인력 충원과 병상 부족 문제 등으로 병원과 갈등을 빚어온 게 결국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상센터와 닥터에게 운영에 차질을 빚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다음 달 3일 병원에 복귀하는 대로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 평교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정계 진출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지원금하고 헬리콥터하고 미군 치료 사업까지 싹 다 들고 어느 모 병원으로 가지고 다 내정해놓고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 교수와 함께 외상센터를 이끌어온 의료진들은 복지부와 병원에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간호사 인건비만 해도 복지부가 공문으로 재투자에 사용하라 권고해놓고도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은커녕 외상센터 평가 1위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 헬기를 운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병상 배정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오는 환자들도 다 지금 처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 헬기로 가서 환자를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고.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이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장이 물러나고 닥터 헬기마저 운영이 중단되면 정부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어제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각계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주, 동빈 형제도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마주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정민 기자, 지금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는 저녁 늦게 빈소가 차려져서 가족과 롯데그룹 관계자들 위주로 조문을 했는데요. 이틀째인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외부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창업 1세대의 도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롯데를 이루셨을까 하는 데 대한 그 생각이 듭니다. 저녁 6시쯤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토대를 쌓으신 창업 세대라고 그 노고를 취하셨고요. 특히 한일 간의 경제 가교 역할을 하셨다라는 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회해 어젯밤 고인 영정에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나란히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 교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인의 장례는 모레까지 4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이정문입니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신용 불량자까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예상 외로 첫날 분위기는 잠잠합니다. 왜 그런 건지 최원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한 시중은행 지점에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주택자이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대출 연장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정답은 세모, 연장은 됩니다. 다만 전세값이 올라도 증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9억 원 이상 집을 놔두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시내인 대치동으로 이사 갈 경우엔 안 됩니다. 주택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은행은 석 달마다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규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3년 동안 주택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바로 되갚아야 하는데 2주가 지나면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 석 달이 지나면 신용 불량자가 돼버립니다. 우수 학군으로 이사 가려는 유주택자들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이미 전세 대출 막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실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을 팔거나 또는 아이들 때문에 잠깐 전세 놓고 인사하거나 하는 이런 수요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담이나 금융당국은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현 정부가 공들여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분야죠. 부동산 뉴스 하나 더 이어갑니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파트값이 지난해 평균 2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양극화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의 유명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이 지난해 말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년 만에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아파트 전체 실거래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2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 평균 아파트 값은 2010년 13억 원에서 2011년 11억 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4년 만에 9억 5천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위 10%와 격차는 9.4배로 1년 전 8.2배에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0.7배를 기록한 이후 최악의 양극화를 보인 겁니다. 개포나 반포 일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었고 특히 재건축이나 신축 주택의 선호를 높이면서 고가 아파트들의 선호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 강화 등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으로 기존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논란 끝에 결국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국내 애견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너무 섣부른 발표를 한 건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 반려동물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전용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서 이제 가족 간의 화합도 잘 되고 더 이어주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가 넘어 4가구 중 1가구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 가구에 보유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동물 보유세를 통해서 이 갈등이라든가 비용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반려동물 키우는데 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냐는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세금 내는 양이 막 이것저것 되게 과목이 많잖아요. 굳이 강아지 키우는 것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데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게 조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청와대에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특히 서민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힘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동물 관련 예산의 수혜자인 반려동물 가구가 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사람이 세금 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처럼 강아지한테도 국가적인 혜택이 들어가거나.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35억 원,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200억 원에 이릅니다. 견주에게 책임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유기견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영국은 세 부과 대상인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보유세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좀 더 정리돼야 될 내용들이고, 그건 역시 어떤 우리 문화권마다 틀린 해석이 필요한. 논란이 커지자 농림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려동물 시대가 동물 보유세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여행 방식을 밝히며 남북 교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담보할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방안, 고서정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별 관광의 형태는 총 3가지입니다. 육로를 통해 금강산, 개성으로 가는 방식과 중국 등 제3국이 판매하는 여행 상품을 통해 평양이나 원산으로 가는 방식. 마지막은 남한에 온 외국인이 금강산까지 관광할 수 있게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으로 직접 가는 개별 관광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유엔 규제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신변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식은 모두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북한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첫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부자가 이어서 같은 지역에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균 씨가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시켜서 인근 초등학교에 전학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 부자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의정부 갑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정했지만 경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들 석균 씨도 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경선을 하더라도 부모가 당원을 조직하는 지역위원장이었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석균 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문희장의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해 살게 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교육에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희장 측은 며느리가 연로한 시부모를 모시려고 전입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석균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 절반가량을 물갈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50% 이상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눈물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50% 이상 물갈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당이 설정한 컷오프 비율 33%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지금은 바꾸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우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를 강조하면서 사형수 심정으로 TK의 눈물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게 내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의 수를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9명 중 3분의 2나 되는 6명의 외부 인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 방점을 두고,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까지 공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어제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가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계복귀 첫날을 이채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 각오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졌습니다. 곧장 광주로 이동해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은 뒤 호남 민심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안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추진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라고 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는 국민의당 분열 과정, 당시 보수화와 탈호남 의도부터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광주행에는 호남의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 8명이 동행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여권과 보수 통합 모두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을 바이러스에 비유하며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 조국 전 장관 펀드 문제로 참여연대와 갈등을 빚은 김경률 회계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조선 왕실은 어떤 문예를 즐겼을까요? 그림 중에는 유독 꽃이 등장하는 게 많았는데 이 초상화가 많은 서양의 왕실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림으로 읽어본 시대상 고민성 기자입니다. 병풍 속 하얀 국화꽃에 벌새가 날아들고 두루미 한 마리가 강가를 걸어 나옵니다. 3m 높이의 조선시대 최대인 모란도 병풍에도 5개의 모란 꽃송이가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 왕들과 자연 그리기를 미덕으로 여겼던 조선 왕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왕실이나 종친들은 그 문예 취미, 즉 자연을 감상하면서 글짓기를 하고 또 그것을 그림이나 글로 풀어내는 것에 굉장히 문인들의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궁중 미술은 서양 왕실 미술과 비교되는데 프랑스 베르사유궁엔 왕실 권위를 신과 동일시하기 위해 군주의 초상화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린 작품이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쇤부른 궁전에도 왕실 가족의 초상화가 대표적 회화일 만큼 인물 그림이 많습니다. 유럽의 궁전 예술품이 직설적 표현으로 권위를 내세운 반면 조선의 궁중 미술은 꽃으로 부귀영화의 뜻을 담았습니다.
모란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지금 견조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 같고 부귀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 궁궐은 또 다른 미적 매력을 선보이는 궁중 서화가 관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1980년대) 박노해와 함께 노동자 시인으로 꼽혔던 백무산. 세상을 향한 그의 신랄한 야유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인 나오면 극성으로 지저대고 덤벼드는 적에는 지가 개가 아닌 줄 아는 모양이다. 주인 나왔겠다. 충직하게 아무렇게나 용맹스럽게 지저댄들 어떠리. 뒤에서 바람 부니 어떠리. 노련한 농부도 논에 자라는 잡초, 피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벼와 워낙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자도 벼를 망치는 피처럼 비슷하지만 아닌 것, 사이비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피도 결국엔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삭 무게를 스스로 못 이겨 벼보다 깊이 고개를 꺾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정치 검찰의 역사가 건국 이후 함께 해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대선에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악습을 고치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런 정검 유착을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단행한 첫 인사에 따라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윤석열 총장 주재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상가에서 아래 간부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항명성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재한 확대회의에서는 한 간부가 윤 총장의 취임사 한 대목을 읽는 일도 있었습니다. 형사 법 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은 검찰 인사가 울산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언제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차지하라는 중앙지검장의 취임사가 그 예고편이었다면 반부패 부장의 조국 무혐의 주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대검 간부의 공개 항의가 장삼 이사도 안 하는 상갓집 추태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나무라는 격이죠. 이제 곧 추 장관이 직제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를 하고 나면 국민의 눈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당신이 검사냐? 였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양호한 편이어서요. 외출하는 데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영남과 전남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 이어지다가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텐데요. 수요일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으니까요. 연휴 계획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춥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